국가와 국민을 보호한다는 정의로운 명분으로 전쟁에 나서서 많은 적을 죽인 사람은 영웅이 됩니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정당한 기억을 추구하기 위한 명분도 없으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 세력을 죽이거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학살하는 사람은 악인이자 폭군이 됩니다. 그래서 장 로스탄드라는 프랑스의 생물학자이자 철학자가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지만 100만 명을 죽이면 정복자요 만인을 죽이면 신이다 라고 한 말에서 100만 명을 죽이는 것도 자국민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벌인 정복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수많은 사람을 죽인다고 무조건 정복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살인광 시대라는 영화에서 찰리 채플린이 비슷한 맥락으로 장 로스탄드의 말을 인용했는데 표현에서 다른 점은 100만 명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대사를 인용함에 있어 애초에 살인광 시대가 히틀러의 광기 어린 학살을 풍자한 영화였다는 것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많이 죽이면 영웅이 된다는 식으로 찰리 채플린의 대사를 인용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많이 인용되는 말은 스탈린이 한 말 중에 한 명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100만 명의 죽음은 통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독일의 언론인이자 작가인 쿠르트 투촐스키가 한 말이라고도 하는데 스탈린이 이 말을 본인 입장에서 선언한 것은 아마도 스탈린 본인이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을 죽인 것에 대한 나름의 정당화를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말로 자신을 평가하든 보통은 영웅과 폭군의 경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 뚜렷한 구분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명확하게 영웅과 폭군으로 구분되는 사람들과 달리 애매한 선상에 있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한 애매한 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개혁군주인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고려의 광종이 있을 것입니다. 최태성의 최소한의 한국사라는 책에는 광종이 25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젊음의 치기로 좌충우돌하지 않고 무려 7년 동안 정관정요라는 책만 보면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그 무렵 광종에 대해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어딘가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경계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정관정요라는 책은 당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당태종이 유능한 신하인 위진과 나눈 대화를 정리한 책이기에 제왕이 국가를 다스리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종은 신하들이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면서 나름의 철저한 개혁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종이 왕위에 있던 시기 중반 즈음에 해당하는 7년차 때부터 본격적으로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는 고려를 세운 왕건을 도왔던 지방 호족들의 힘이 강하고 왕권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광종의 개혁은 철저히 호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자연이 균형을 잡기 위해 자정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인간 사회에서도 한쪽으로 힘이 과하게 쏠리면 항시 그 반대의 힘이 등장하여 균형을 잡으려 하는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4년에 걸쳐 노비안건법, 과거제도, 관복제정을 관철시켰고 그에 반발하는 호족 세력을 힘으로 눌렀습니다. 노비안건법을 통해서는 호족이 불법적으로 노비화시켜서 사병으로 양성한 양민들을 복권시켰고 과거제도를 통해서는 새로운 신진 세력을 등용시켜 호족 세력을 견제했으며 관복제정은 국가 관리들의 복장을 등급에 맞게 구분하고 통일시킴으로써 위계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광종이 왕위에 있던 중후반 즈음인 광종 11년 차부터 서서히 광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즉
검증되지 않은 모함의 참소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여 필요 이상으로 귀족들과 왕족들을 죽였고 심지어 진아들까지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광종에 대한 평가는 그의 개혁에 초점을 맞춰서 영웅이나 성군이었다고 하기도 하고 그의 광기에 초점을 맞춰서 복군이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박시백의 고려사라는 만화로 된 책을 보면 고려 성종 때의 신하였던 최승로의 시무책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광종 말년에 광종이 죽인 사람들 대부분은 죄가 없었고 심지어 역대 공훈을 세운 신하와 경험 많은 노장들까지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하면서 광종의 아들이었던 경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 곁에 남은 옛 신하는 40명 뿐이었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는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내용 중의 일부고 이 이외에도 광종에 대한 비판 일색으로 최승로는 성종이 광종의 개혁 정책을 지우고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런데 또 이처럼 광종을 비판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광종 이후 후대의 광종을 비판한 성종 때의 최승로나 고려 말의 이재현 등의 유학자들은 광종이 개혁하여 만든 과거제도를 통해 혜택을 입어 중앙정계에 오른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광종의 마지막 광기 어린 살생이 아닌 그의 개혁 정책을 비판하려면 먼저 그들의 기득권부터 내려놔야 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광종이 불교 행사에 많은 재정을 투입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1차에서 불교를 융성시키기 위함 이전에 불교 행사를 통해 호족 세력에 반발하는 대중의 힘을 모으고 왕권 강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함이었다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광종이 불교 행사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신진 유학자들이 기존 호족 세력의 자리를 대체하여 권력의 중심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운 것도 광종의 과거제도 시행이라는 개혁 정책 때문이기에 유학자이면서 신라의 육두품 집안 출신인 최승로가 할 비판은 아니라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광종과 같이 역사적으로 양면적 평가를 받는 인물들은 많고 이러한 인물들은 영웅과 복군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를 통해서 영웅이 되거나 복군이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더불어 광종에 대한 개인적 소견으로는 아무리 좋은 뜻으로 개혁을 시작하면서 일부 반대 세력을 숙청한다고 해도 보통 명확한 숙청의 선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암 수술을 할 때 정확하게 암 부위만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일부 생살까지도 함께 도려내야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죽음은 따르기 마련입니다. 또한 끝까지 순수한 정신 상태를 강건하게 지켜갈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종 또한 개혁을 위한 숙청으로 본인에 대한 복수의 두려움을 서서히 느꼈을 것이고 결국 자기 보호 본능이 과도하게 발동하면서 편집증과 광기로 적정한 선을 크게 넘어버렸을 것입니다. 따라서 광종과 같은 군주의 삶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개혁의 과정에서 자신이 누군가를 죽이는 만큼 자신의 영혼 또한 잠식된다는 것이고 개혁의 혜택은 자신이 숙청한 세력의 또 다른 반대 세력이 누리면서 그 개혁에 따른 좋은 점에 대한 칭송 이상으로 개혁에 따른 문제의 비판은 온전히 광종과 같은 개혁 군주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정의롭고 공평하며 순수한 개혁은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